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죠. 과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 사회는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빨라진 4차 산업혁명, 인류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아는 교수님들은 전부 다 온라인 강의 때문에 네. 찍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바쁘시더라고요. 예, 온라인 강의가 생각보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 보통 이제 강의장에서는 학생들하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네네. 하니까 금방금방 이제 채워지는데 네. 60분 강의를 하면 한 20분 정도가 나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례를 더 들어주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네. 맞아요. 학생들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서 왔다 네, 갔다 네. 하면서 이제 잡아먹는 시간들도 좀 있고 그러면서 다른 얘기 이제 풍부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바쁩니다. 그래서. 바빠요? 네. 준비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하여튼 힘들어들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익숙하지 않은 거라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은 잘하실 것 같은데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이런 걸 좀 많이 나은 해서. 편이에요. 네. 그럼 노하우도 좀 전수해 주시고 다른 네, 분들께. 알겠습니다. 자, 뭐 워낙에 유명하세요. 포노 사피엔스. 네. 뭐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네. 네.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아니 저런 말씀을. 네,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까 해서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포노 사피엔스 어떤 의미신지. 원래 현대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네네. 하죠. 그게 정식 학명인데 라틴어라서 호모가 인간 그리고 사피엔스는 슬기롭다는 뜻이고 이걸 합해서 이제 현대 인류를 그렇게 부르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 앞에 포노를 붙인 겁니다. 네네. 그래서 포노는 라틴어로 폰이에요.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쓰는 인류. 그래서 슬기롭게 과연 쓰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고민인 거죠. 네. 슬기롭게 쓰는 인류라고 정해 넣긴 했는데 네네. 대부분은 이제 부작용이 심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은 좀 부작용이 심한 거다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 엄청난 혁신성이 숨어 있죠. 네. 그걸 찾아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새로운 인류 포노 사피엔스라고 정의를 하고 네. 신체 일부처럼 스마트폰을 잘 쓰는 인류. 그래서 디지털 문명을 새롭게 만든 인류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고 한데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맞아요. 굉장히 안 좋게 뭐 얘기하기도 하고 금지시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에도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아서 소위 감염도 줄이고 내가 꼭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생활로 해결할 수 있었죠. 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기여를 했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거기 확진자도 있는지 체크하는 뭐 코로나 맵이라든가 맞아요. 코로나 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사실 정부가 개발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 맞아요. 20대 대학생들이 네네. 직접 자기들이 2, 3일 만에 만들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내 95%가 스마트폰을 씁니다. 그런데 정부 표준은 이거죠.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나면 이렇게 방송사에서 확진자는 어디 나왔습니다. 이미 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이 포노 사피엔스는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앱 기반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지도 찾아서 보듯이 그렇게 확인하도록 서비스를 해야 된다. 즉 생각의 표준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엄청난 혁신성이라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그럼 이제 막 기다리기도 하고 뭐 정부가 발표할 때까지 했는데 네. 이런 약간 크라이시스, 네. 좀 이런 위기 상황이 되니까 훨씬 더 여기에 좀 몰입해서 쓰게 되고 이게 더 빛을 발하는 그런 맞습니다. 순간이 왔다라고 볼 수 있네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포노 사피엔스 문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네네. 이미 이제 사용하는 인구가 40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절반이 절반이네요. 넘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네네.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비율이 2018년 기준 63%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 표준이 바뀐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쁘든 뭐 안 좋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기본 문명 자체가 표준 문명 자체가 이제 새로운 디지털 문명, 호모사피엔스 문명으로 바뀌고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생각도 마음의 네. 표준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고 있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강제로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 이제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렇죠. 네. 사실 그런 얘기 또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디지털 디바이드란 말도 있고, 네. 이런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 앱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정보를 취득하고 네.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안 되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노년층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또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런 분들이 잘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요. 네. 또 우리가 잘 쓰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청년들이 직접 가능한 한 그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에서는요. 거의 그 15억 인구가 화폐 없는 생활을 거의 가능해졌다고 하잖아요. 요새 약간 구걸하는 분들도 이렇게 이걸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제가 항상 그 네. 사진을 보여드려요. 네. 우리나라 어른들이 못 배우겠냐고요. 이게 못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런 정보를 누가 제공해 주지도 않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가 그걸 규제로 막아서 그분들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번에 보세요. 그런 분들이 난 스마트폰 못 쓰는데 왜 젊은 애들은 어디 안 가고 물건을 다 사지? 아, 맞아요. 그죠? 네네. 근데 난 식당에 배달도 못 시켜 먹는데 뭐 식당들은 다 가면 위험하다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감염되면 더 위험하다고 그렇죠.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자꾸 조금씩 배우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조그맣고 안 보이고 이러잖아요. 보통 네네. 서비스들이 그거 좀 크게 큼직큼직하게 맞아요. 만들어드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잘 쓸 수 있는 디바이스를 특별히 만들어서 정부가 공급하고 이런 어떤 그 이미 정해진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분들이 자꾸 편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그런 건 나쁜 거야. 못 쓰는 거야. 안 돼. 이러니까 위험한데요. 이거 자꾸 코로나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는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먼저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뭐 비즈니스 사업계에서 이걸 막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따라가는 세대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사실 가장 늦게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권이.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바꿔야 되는 법령이나 이런 게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가장 뒤처진다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뭐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정부가 이걸 좀 빨리빨리 그러니까 어답트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는 맞습니다. 하네요. 예. 이제 그래서 언택트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네. 콩글리시라고는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서로 간에 거리를 두고 네. 만나지 않고 네. 그리고 뭘 하더라도 항상 이걸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 교수님께서 지향이라기보다 이렇게 비전을 가지셨던 네. 이렇게 될 것이야라고 예상했던 사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왔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다 안 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죠? 왜냐하면 일자리도 많이 바뀌고요. 네네. 문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런 게 오면 힘든 세대예요. 잠깐 세대를 계산을 그렇잖아요. 해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세대는요. 명백하게 이 문명이 100% 표준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규제로 가둬놓은 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가르쳐 놓으면 그럼 이 아이들은 자기 자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미래를 뺏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문명이 와서 생태계가 바뀌고 일자리 바뀌는데 너 배워야 된다. 어른들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아이들 원격 교육 받았죠. 네네. 원격 교육 우리 표준으로 안 만들어 놓고 준비도 안 하고 뭐 설문해 보면 20, 30대 교사들도 60%가 자기는 온라인 교육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보세요. 임용고시로만 교수 뽑잖아요. 언제 한번 그런 것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표준으로 돼야 된다 생각한 적 없어요. 어른들 국회에서 싸우는 거는 역사 교과서의 기술 문제 갖고 싸우죠. 수능 정시 확대해야 된다고 싸우죠. 네. 이게 도대체 아이들의 미래에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명을 사실
강의를 해서 수능 강의를 여기서만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네. 컨텐츠 자체도 바꾸고 네. 어른들이 생각하는 문명의 표준도 좀 바꾸고 그래야 이 문명 시대에 아이들이 자기 일자리도 씩씩하게 잘 만들고 미래 사회도 아니 다른 국가 이미 대륙에서는 벌써 다 그런 문명을 살고 있는데 우리만 규제로 봉쇄하고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톡톡하게 대가를 치르면서 경험을 했으니까 잘 해보자는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이 뭐 이번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도요. 이 디지털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재기도 없었죠. 네네. 그다음에 앱으로 서로 어디가 이 확진자 있는지 다 알 수 있었죠. 네.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 도와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가 기존의 서비스를 조금만 더 보탰다면 예를 들어 뭐 원격 진료라든가 뭐 이런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보탰으면 더욱더 모범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멋있는 이렇게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분들이 네. 10년 후에 사라질 직업. 막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네, 뭐 맞습니다. 막 얘기하면은 다 사라질까는 이렇게 뭐 지금처럼 교육시키면 안 된다. 뭐 공부 잘하는 거 소용없다. 네. 시험 잘 봐 소용없다. 약간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항상 뭐 정해진 예를 들어 10%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보면 거기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네네. 대부분이 잠자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우리는 수능만 성적만 잘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자리가 생길지 모르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잠자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주는 게 일단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보라는 거죠. 사실 뭐 TV도 라디오도 신문도 다 어려워졌잖아요. 아우 무지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대부분 이제 예를 들면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한민국 국민한테 2,000명한테 물어봤어요. 저녁 7시 이후에 어떤 미디어를 보십니까? 그랬더니 56%가 유튜브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TV는 27%밖에 안 돼요. 2배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야 그러지 말고 좀 봐라고 할 수 없다면 자 그럼 유튜브에서 일자리 생기는 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유튜버들이 막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리고 유튜버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자기 컨텐츠를 크리에이트하기 위해서 뭘 자꾸 만들어요. 그럼 생태계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죠. 그렇죠. 네. 그게 방송계에 비해서는 적다. 그런데요. 그게 또 유통으로 번집니다. 아하. 인플루언서. 맞아요. 네. 그 방송을 하면서 물건을 팔아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게 아주 딱 생태계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규모가 작년 중국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19년 332조 규모래요. 그 332조 그러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겠지만 몰라요. 우리나라 요식업 전체 네. 식당 뭐 식품 파는 거 182조랍니다. 아, 그럼 거기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나오겠어요. 그렇군요. 근데 올해 그게 2배로 큰다고 예상했어요. 2배로요? 그게 왕홍 경제라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거기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나라도요 거기서 성장한 기업들이 막 탄생을 하는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전 산업 영역으로 번져가는데요. 우리가 왜 그거를 못 받아들이냐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튜버 보람이 사태입니다. 보람이 네. 네, 작년에 저 기억합니다. 7월입니다. 네, 네. 보람이가 뭐 한 달에 뭐 30억씩 맞아요. 돈을 벌어서 빌딩 샀다가 빌딩 샀다 난리가 청와대 청원 네. 유튜버 방송 금지 시켜야 된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 현상을 뭐라고 봤냐면 우리 지상파가 갖고 있던 방송의 권력을 유튜브가 가져간 게 아니라 사실은 소비자가 가져갔다. 그러면서 시장의 경계가 무너진 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판하는 건 맞아요. 애들 학대 방송하거나 잘못된 방송하거나 이런 거는 비평하고 이렇게 좀 사회가 고쳐나가야죠. 고쳐가야 네. 되는데 문제는 거기 그 혁신성을 배우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죠. 보람이 그 보람튜브의 구독자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해. 중국에서도 많이 모여서 어마어마했다고 기억해요. 너무 부러워하실 거예요. 저 안 해서 잘 부럽지는 않고요. 아직은. 팔로워 수가 2,400만을 넘었습니다. 2,400이요. 우리나라 아기 인구가요. 4, 5, 6, 7세 합해 139만이거든요. 아, 그 얘기는요. 95% 이상이 전부 해외에서 그러네요. 보람이를 봐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 1위라는
그 라이언이라는 친구하고 네네. 딱 30만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 장난감 갖고 노는 친구. 네. 제가 그런 걸 알고 있죠. 그 친구가 303억을 작년에 벌었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보람이가 한 200억 벌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95%가 해외에서 봐서 얻은 수익이니까 보람이는 외화 획득의 역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 그럼 보람이가 그걸 잘해서 만들어서 전 세계 아이들을 끌어모은다면 우리나라에 세계 최강의 키즈 TV 플랫폼이 생기는 건데 그것도 함께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물론 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과 하는 그 유튜브에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이제 수정하고 그렇죠.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먹거리 산업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고 저도 방송계 분들 얘기를 들으면 플랫폼이 변하고 있다니 너무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플랫폼이 변한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명의 표준이 바뀌었다. 문명의 표준이 바뀌었다. 네. 폰을 든 사람이 모든 문명의 표준을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폰이 파워네요. 네, TV도 이걸로 보죠. 은행 문제도 이걸로 해결하죠. 그럼 은행도 잡이 달라지잖아요. 디지털 뱅킹이 대세가 되고 유튜브가 방송국의 권력을 50% 가져가고 이러면서 전체 일자리 생태계가 다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게 이미 정해진 미래라고 다들 예측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너무 지나치게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그 두려움을 깨자는 네. 겁니다. 사실 제일 두려웠던 시대가 언제냐면요. 구한말에서 근대로 넘어가던 시절이죠.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다른 점은 일본은 딱 근대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착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해가지고 갑자기 아주 엄청난 국가가 네. 돼버렸고 우리는 상투 못 자른다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유교의 문화를 어떻게 버리냐고 그러다가 사실은 망국의 길을 걸어버렸던 거죠. 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저는 두려우니까 보호도 하고 규제도 하고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모두가 우리가 정해진 미래라면 좀 바꾸자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씩 차분차분 서로 챙겨가면서 바꾸자.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좋은 해결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문명이 굉장히 빠르고 사람들이 다 되게 잘하고 이 한 번만 익히고 나면 별로 어렵진 않죠. 맞아요. 금방금방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믿고 이렇게 쭉 좀 가져간다면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예전에 네. 컴퓨터를 이제 막 정말 예전 얘기예요. 네. 이거는 몇십 년 전 얘기인데요. 배우기 시작을 하고 할 때 배우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겠고 저는 또 맞아요. 문과생이거든요. 교수님. 또 배울 이유도 없고. 예.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그런 식으로 가면은 에스컬레이터 탈 그 앞에서 망설이는 할머니 모습처럼 될 수 맞아요.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어서 까먹었는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실 막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도와줘서 또 이걸 넘어갈 수 있도록 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네. 사회에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요새 참 이 코로나에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소상공인이나 네. 이런 디지털 문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세요. 네. 안 오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표준이 이런 거잖아요. 반찬 가게를 내려면 시장의 몫을 보고 내 반찬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고 거기다 잘 잘난 다음 동네 전단지 돌려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하면 되겠다. 이게 기존 표준이에요. 네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디지털 스토어를 내야겠다. 온라인 샵을 만들고요. 거기 반찬하고요. SNS 마케팅 하고요. 인플루언서를 데려다가 맛보게 하고요. 막 이런 것을 표준으로 했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 때 누가 더 괜찮았을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동네 다니면서 목 좋은 데 찾는 것도 전문가가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죠? 거기 인테리어도 전문가가 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노력이나 그 돈이나 생각하면 이것도 그만큼만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단지 우리가 생각의 표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렇게 표준을 하고 소상공인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문제 해결책이 빠른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를 못하게 하느라고 하면서 거기에 보호한대요. 근데 이번에 겪어봤지만 또 오면 아무리 규제로 막아도 결국은 그렇죠. 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그런 것을 익숙하게
코로나가 또 와도 나는 배달로 디지털 마켓으로 먹고 살 수 있겠구나로 자꾸 끌어들이는 많은 사업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미 너무나 많은 곳에서는 그 뭐라고 해야죠? AI를 이용하고 또 오토메이션이라고 이게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노동 구조를. 이제 제가 이제 노동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산업화가 자꾸 이루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이분들이 갈 자리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들은 냉정한 거고 이윤을 위해서 사실을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예전처럼 우리가 생각하던 이제 노동조합의 운동의 방식이라든지 이 노동자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건 지금까지 약간 개인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 뭐 정책 결정자라든지 뭐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1차 산업혁명 때 원래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방해했는데 결국은 넘어갔고 인구는 폭발했고 또 일자리는 계속 크게 늘어났고 2차 산업혁명이 대량 이제 생산입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결국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다 그랬죠. 근데 또 인구는 폭발했고 일자리 늘어났고요. 3차가 정보혁명입니다. 똑같은 게 이제 대두가 됐죠. 아니 디지털로 다 해버리면 일자리는 누가 하느냐. 뭐 이런 문제였는데 결국 일자리가 늘었고요. 동시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죠. 노동의 시간이 많이 줄었고요. 지금 보면 우리 주 5일 근무하고 이제 52시간 근무해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일자리는 더 다양하게 늘 거예요. 다양한 생태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으니까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디지털로 인해서 좀 매끄럽지 못해진 부분,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부분, 뭐 어떤 그 컨택해서 일어난 서비스 부분 일하는 방식은 디지털로 돌아갈지라도 실제 그렇게 사람들이 개입해야 되는 일자리는 계속 또 늘어날 거고요. 대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보수는 좀 올라가고. 이게 1, 2, 3차 산업혁명에서 봐왔던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겠지만 생겨나는 일자리가 또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라지는 일자리에 계시던 분들을 생겨나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그 뉴딜 요새 뭐 경기가 어렵다니까 뉴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대부분 뭐 그러면 이제 뭐 공사 현장에 가서 막 노동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사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이런 일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뭐 프로그램 써보시면 알죠. 스마트폰 써보시면 알지만 프로그램 배워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알면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일자리를 찾게 해주는 서비스들을 스스로 알 수 있게 예를 들어 간단한 일자리가 생겼어.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바로 어플라이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비용이 최소화되니까 더 많은 일자리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기업도 그런 식의 고용을 촉진하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게 하면 되죠. 그리고 또 새로운 그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분들을 흡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이번에 뭐 대형 마트들도 적자를 게시했고 롯데 같은 경우는 벌써 200개 200개 폐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다른 일자리를 옮겨갈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택배를 이용한다 그러잖아요. 이 택배의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여기에 더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고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고 이러면서 그 일자리를 흡수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뭐랄까 좀 막 확장되고 있는 그런 뭐 기업이나 산업 맞습니다. 이런 쪽의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맞습니다. 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고요. 한꺼번에 다 없어지면 일자리는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히 자꾸 줄여가면서
그런 새로운 생태계를 키워서 거기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뭐 직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플랫폼을 하는 기업들이 그런 걸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 이번 신규 교육 10만 명을 했고요. 네네. 디지털 활용하는 방법도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분석을 해서 가장 힘이 안 들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로봇도 도입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네. 자동화시켜서 처리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죠. 사실은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데 투자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거둔 세금을 활용해야 되고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차분하게 잘 교체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지해서 없애지 마라. 그런데 아무도 안 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 기업은 파산하게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회 전체로도 나도 이제 두려움을 떨치고 좀 배워야겠다. 디지털 가게는 어떻게 창업하는 거야? 예를 들어 디지털 치킨집도 만들 수 있거든요. 디지털 치킨집이요? 네. 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요새 공유 주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 예, 들어봤어요. 네, 그거 하면 월 40만 원. 아, 그럼 나는 배달만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치킨집을 은퇴하고 하려고 그러면 2억 들어요. 그렇죠. 뭐 자리 뭐 하고 하면. 네, 인테리어에 뭐에 네네. 다 해서. 근데 공유 주방으로 한번 시도를 하면 2천만 원이면 한 1년 동안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난 배달로만 할 거야. 배달로만 할 거야. 근데 코로나 시대가 또 반복된다 그러면 그게 더 유리하겠죠. 비용도 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은퇴하시는 분들이 배우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원래 맛집 소문나는 건 음식 맛이 승부하지. 광고한다고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프랜차이즈 중에 레시피 좋은 데가 승리한다 뭐 이러는데 진짜로는 결국 그 맛을 내는 비결을 연마해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투자해서 비즈니스로 만드는 데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번 해보시면 이게 잘 되면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의 표준이 다른 꿈을 꾼다 그러면 훨씬 앞으로 시대의 실현 가능성의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여태까지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에 성공하면 디지털로 이렇게 네. 하는 방식이었는데 반대로 디지털로 시작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방식도 굉장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예, 청취자 문자 중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요새 기본소득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자리 감소가 되고 뭐 지금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자동화에 의해서 일자리가 감소가 되고 그분들이 다른 데로 흡수가 되겠지만 사실 그 사이에 뜨는 시간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분들 뭐 그리고 이런 분들뿐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제 힘드니까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건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시대가 혁명기고 되게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뭐 기본소득을 그냥 막 지급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교육을 이수하면서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제가 엔지니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해가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전 국민한테 돈을 다 준다보다는 이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유도하면서 그런 돈을 좀 지급하고 특히 뭐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뭔가 이게 트랜지셔널 피리어드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옮겨가는 그 시기에서 제일 어려운 때죠. 예,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시기이다 보니까 뭐 그 시기에는 이런 게 기본소득이 적용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뭐 4차 산업혁명 사실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네. 뭐지?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냥 스마트폰인가? 막 이런 싶기도 한데 여러 가지로 정말 이미 많이 변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앞으로도 변화될 시대가 또 두렵기도 하지만 또 기대도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신 분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였습니다. 유명한 호모사피엔스의 저자이시기도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